마이크를 구분하는 방법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마이크의 구동 원리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는 우리가 내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이제 역할을 하는 기기인 거죠. 근데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물질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떨림판 뒤에 어떤 게 붙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컨덴서 마이크랑 다이내믹 마이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내믹 마이크와 그 컨덴서 마이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이제 컨덴서 마이크는 플러스 48V 팬텀 파워 기능이 이제 전압이 들어가냐, 그리고 또 다이내믹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용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원리하고 달리 구동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 컨덴서 마이크는 컨덴서가 전기 공급을 받아야 전기 신호로 변환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받는 거고, 다이내믹 마이크는 떨림판 뒤에 이제 코일이나 호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기 공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팬텀 파워를 공급해야 작동하는 컨덴서 마이크, 팬텀 파워를 공급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다이내믹 마이크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크 쪽에서 잘 양분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이나믹이냐 콘덴서냐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논외로 이제 그 자기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리본 마이크로 또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리본 마이크는 다이내믹 마이크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진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에 이제 아까 다이내믹 마이크 코일로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리본으로 하는 걸 리본 마이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다이내믹 마이크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이제 리본 마이크도 이제 플러스 48V 팬텀 파워가 작동해야지만 또 동일하게 콘덴서와 동일하게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콘덴서 마이크에 뭐 RU라든지 같은 계열로 보는데 오히려 다이나믹 마이크에 계열로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다르긴 하네요. 새롭게 느끼실 수 있죠. 실제로 리본 마이크가 되게 예민하고 또 충격에 약하고 뭐 이런 이제 다루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콘덴서 마이크의 어떤 하나의 특징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여겨서 콘덴서 마이크 일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콘덴서 마이크가 다이나믹은 일반적으로 이 사이즈가 보통은 이제 조금 크기에 아주 작은 것들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좀 핸드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구경의 다이어프레임이 있고, 근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사이즈의 다이어프레임도 있고 큰 사이즈의 다이어프레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라지 다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왜 콘덴서만 가능할까요? 다이내믹 마이크도 라지 다이어프레임 다이내믹 마이크가 있어요. 우리 흔히 이제 모델로 구분하자면 SM7B, 예. RE20, RE20, 그 다음에 제나이저에서 나오는 MD441.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녹음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라지 다이어프레임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악기용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다이어프레임이고 하는 일명 펜슬 마이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이렇게 펜슬처럼 얇고 정통에 들어있는 긴 류의 마이크들인데,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그 마이크들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필요할까요? 빈티지 라지 다이어프레임 콘덴서 마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 따뜻함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네. 스몰 다이어프레임 마이크는 차가움에 가까워요. 플랫하다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 없고 그다음에 부각되는 어떤 음역대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객관적인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마이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악기에 많이 쓴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펜슬 이런 타입의 마이크들도 그 픽업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몰 다이어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떤 펜슬형 마이크는 어떤 류의 지향성의 마이크가 많이 사용이 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단일 지향성이라고 하는 카디오이드가 근데 약간 넓은 카디오이드가 있고 좁은 카디오이드가 있잖아요. 네, 초지향성. 이제 넓은 카디오이드는 그냥 보통 우리가 카디오이드라고 얘기하고, 좁은 카디오이드는 하이퍼 카디오이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면 그렇게 2가지. 거기에 지향성이 없는 무지향성, 옴니디렉셔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쓰고 있는 이 마이크 같이 네네. 수음 방향이 없는 마이크를 무지향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라지 다이어프렘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그 유닛이 하나인데
양쪽으로 받을 수 있는 피겨 8, 팔자 모양으로 이제 네네. 수음을 하는 그런 마이크가 있는데 스몰 다이어프램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유닛이 두 개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유닛이 하나인데 피겨 8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는 못 본 것 같아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마이킹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놓는 작업을 할 때 다 한 포인트, 소스 하나에 그렇죠. 한 포인트. 이게 이제 모노 마이킹이죠. 근데 펜슬 마이크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에리어를 수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스테레오 마이킹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스테레오 마이킹은 마이크를 놓는 방향에 따라서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11자로 놓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자로 놓고 쓰는 경우가 있고 요거 반대로 이제 Y자로 놓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세 가지가 이제 스테레오 마이킹의 어떤 메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두 개 놨지만 벌려서 이렇게 따로따로 놓는 거 가까이 11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그 모노 마이크 두 개라고 봐야겠죠. 좀 더 길어진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게 좀 더 샷건 마이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대로 이제 장총 같은 느낌의 현장 녹음이라든지 이렇게 영화 이런 거 인터뷰 같은 걸 딸 때 쓰는 마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샷건 마이크들은 펜슬 마이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만들어진 목적도 다를 것 같은데요. 장거리 수음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 설계를 달리한 마이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샷건 마이크예요. 그래서 유닛의 위치가 펜슬 마이크는 앞쪽에 있는데 아마 유닛의 위치를 바꾸고 와류를 만들어서 그 와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샷건 마이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류라고 표현하셨는데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이 펜슬 마이크는 이 앞쪽에만 이렇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 홈이라 그러죠. 이게 사운드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홈이 이렇게 있고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사이드에 그런 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 것들은 수음 범위가 좁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카디오이드 중에서 하이퍼카디오이드. 하이퍼카디오이드 중에서도 또 특별히 좁은 그 수음 거리를 범위를 갖고 있는 마이크들도 있고 많은 범위를 녹음하는 건 아니지만 핀포인트로 딱 그거를 찝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아니냐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라든지 뭐 이런 미디어 제작을 할 때 이런 걸 차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대신에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이 펜슬 마이크, 샷건 마이크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한 구분해 봤는데 상황이나 그다음에 촬영 목적에 따라서 이 펜슬 마이크하고 샷건 마이크에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펜슬 마이크를 어디 많이 쓰냐면 그 이제 앰비언트 녹음할 때, 그 다음에 악기 녹음할 때, 그리고 이제 뭐 스테레오 녹음이 필요한 어떤 자연 소리 같은 것들 녹음할 때 그런 경우에 많이 쓰고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화면 밖에서 이런 다이얼로그를 녹음할 때 그리고 또 지금 저랑 대표님처럼 얘기한다고 하면 이 사람 따로 녹음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모터스포츠. 모터스포츠. 그 경주 할 때 이제 그 중계하는 거 보면은 긴 샷건 마이크를 써요. 롱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축구장 같은 건 자세히 이제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주변에 조금 더 긴 일반 저희가 보는 샷건 마이크보다도 긴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길고 걔네는 이제 조금 더 먼 소리를 잡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막 엄청난 거리를 잡는 건 아닌데 대신에 그런 경기장에서는 큰 소리가 발생하잖아요. 특히나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는 굉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멀리다 놔도 그 소리를 피킹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놓고 쓰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샷건 마이크는 그 화면 밖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그 수음 거리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펜슬 마이크는 조금 더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찍는다고 하면 그 카메라 안으로 화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샷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좀 수음 거리가 되기 때문에 카메라 화면 밖에서 수음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수음 거리보다도요 위치 선정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샷건 마이크는 우리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화면으로 치면 화면 앵글 안에 요 딱 상한선 바로 위에다가 마이크를 위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펜슬 마이크로 악기를 녹음한다고 하면 그 위치에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기가 소리가 나는 부분은 서로 다 다르니까 이 아래쪽에 놔야 될 때도 있고 여기 이제 놔야 될 때도 있고 위에 놔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위에다 놓을 수 없으니까 펜슬 마이크 같은 경우는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샷건 마이크는 아무래도 그런 용도로 이제 마이킹하는 방법이 이제 메소드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 거죠. 제나이저의 MKH50이라고 하는 펜슬 마이크면서도 샷건 마이크 느낌이 나는 그런 류의 조금 고급 펜슬 마이크를 사용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고 그다음에 기사들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샷건 마이크라고 하는 것들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펜슬 마이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펜슬 마이크는 조금 더 지근 거리 또 좀 짧은 거리에서 녹음을 할 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녹음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샷건 마이크는 픽업 패턴이 이렇게 좁다면 펜슬 마이크는 그보다 좀 넓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실내에서 인터뷰할 때 MKH50을 되게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쓰고 그게 왜 그렇게 사용하냐면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움직이잖아요. 샷건 마이크는 제가 이렇게만 돌려도 소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좁으니까 그 픽업 패턴이. 근데 MKH50 같이 이제 펜슬 마이크를 쓰면 픽업 패턴이 넓으니까 이렇게 움직여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죠. 변수가 많지 않은 실내 촬영에서는 MKH50이 적정하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쭤보셨던 마이킹하는 그 위치의 선정은 둘이 동일하다. 그래서 화면 밖이나 이제 머리 위쪽 요쯤 와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세팅을 하면 충분히 이제 좋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스팟 마이크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종류로 볼 수 있냐면 어떻게 마이킹 할 거냐로 볼 때 스팟 마이크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녹음을 해요. 바이올린 4명이에요. 바이올린 4명 각각 한 명씩 대줬어요, 마이크를. 근데 바이올린 소스 4개만 가지고는 이 오케스트라 연주의 전체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바이올린 4명이 이렇게 U자로 앉아서 그 가운데다가 하나 마이크를 놔줘요. 그게 그 스팟인 거예요. 마이킹 스팟. 그래서 그걸 스팟 마이크라 그래요. 그래서 그 5개의 소스를 섞어야 자연스럽게 이 공간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놓는 용도로 MKH50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팟 마이크라는 게 약간 별명처럼 우리 저 승합차 봉고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좀 좋은 사운드,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사운드라고 하면은 좀 공간감, 그다음에 좀 주변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녹아든 사운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 사운드만 그 집중적으로 주변음이 없이 그냥 그 목소리만 수음 딱 그 파트만 이렇게 수음되는 걸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공간의 전체 소리를 담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공간의 소리를 담는 마이크가 좋은 사운드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드라이한 소리를 담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그 소리만 딱 아이솔레이션 해서 딱 받아들이는 마이크가 좋은 사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샷건 마이크를 만약에 인터뷰에 쓴다고 하면 주변에 소리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만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 때 샷건 마이크를 주로 쓰고 그게 아니라 다 제어된 상황에서 뭔가 약간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고 싶을 때는 펜슬 마이크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컨텐츠의 이제 방향성 얘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에 따라서 그 만드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샷건 마이크가 좋아요, 펜슬 마이크가 좋아요거든요. 둘 다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상황에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그 촬영의 이제 목적이 이제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 인물에 집중하고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대사에 집중하고 그럴 경우에는 주변음보다도 뭔가 그 전달력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잘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샷건 마이크를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거면서 펜슬 마이크 같은 경우는 또 악기 같은 경우는 이 악기가 그 악기의 사운드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울림이라든지 이런 잔향 이런 것도 섬세함도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그래서 이제 펜슬 마이크를 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목적의 촬영에서는 이런 마이크를 쓴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음악을 녹음하는 거랑 뭐 다이얼로그 녹음이랑 영화 제작이랑 이런 걸 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뭘 만들 거냐는 어쨌든 정해지잖아요. 그 컨텐츠 메이커의 입장에서 보면 컨텐츠 메이커 한 명이 공연도 하고 영화도 만들고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컨텐츠 종류로 갈래로 나눠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하는 형식,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를 할 거다. 그러면 사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네네.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면 내가 뭘 사야 되는지 이제 금방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버스킹 한다. 그럼 뭘 사야 될지. 뭐 아니면 이제 내가 그냥 노래할 거다. 그럼 뭐 사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마이크를 구비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문의가 오고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마이크는 영상을 촬영하는 류의 마이크들은 이제 샷건 마이크류가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MKH416 마이크에 대한 궁금함, 그다음에 또 워낙 마이크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버전이 바뀌면서도 한 50년, 올해 50주년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데 MKH416 마이크가 지금 영화를 찍는 분들, 독립영화라든지 어떤 영상을 찍는 분들, 그리고 이런 샷건 마이크가 새롭게 나오는 제품들도 그 비교를 항상 하는 게 제나의 MKH416이라고 제가 봐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뭐 데이티라든지 아니면 타 브랜드들이 이제 모토를 잡는 게 MKH416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모든 이 샷건 마이크 레퍼런스가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50년의 역사 이것도 있고 50년 동안 말하자면 군림해온 마이크예요. 이 모든 샷건 마이크가 필요한 모든 곳에 영화 제작에서부터 진짜 지금으로 치면 유튜브 컨텐츠까지 다 필요한 곳에 다 이미 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이런 같은 종류의 마이크를 만들 때도 그거를 지향점으로 보고 만드는 거예요. MKH416보다 조금 싸지만 가성비는 괜찮은 마이크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우리는 MKH416보다 훨씬 좋고 훨씬 비싼 마이크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민의 기준은 항상 MKH416. 이거보다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얘가 항상 레퍼런스가 된 지 아주 오랜 시간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마도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델명으로 50년 동안 이제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소비가 이제 누적되는 거죠, 말하자면. 50년 동안 산 사람들이 계속 누적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마치 이게 뭐라 해야 되죠? 무조건 이거여야 되는 것처럼 이제 여겨지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만큼 근데 이제 사운드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 놨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장단점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딱 완벽하진 않지만 더 뭔가 내가 흠잡을 건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보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딱 그만큼 해주는 거라서 뭔가 이래서 레퍼런스 마이크라고 하는구나 하는 건 있죠. 수학을 가르치는 유튜버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뭐 브랜드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모델도 잘 기억 안 나는데 1000불짜리 마이크를 샀대요. 그 마이크에 자기는 과감하게 1000불을 투자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샀더니 확실히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KH416이냐고 물어봤어요. 맞대, 어떻게 아니에요? 1000불짜리 마이크 중에 모든 사람이 추천할 만한 마이크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00불짜리 마이크다 하는 게 뭐 어느 정도냐고 이제 보자면 2000불, 3000불 하는 마이크들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많죠? 없진 않아요. 없진 않고 200불, 300불 하는 마이크도 없진 않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1000불짜리 이 마이크, MKH416이라는 이 마이크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불, 3000불짜리 마이크가 나오고 200불, 300불짜리 마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딱 1000불이면 요 정도 퀄리티가 나와야 돼 하는 기준을 세워버렸어요. 스탠다드거든.
언급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RF 콘덴서 기술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런 카메라라든지 조명 이런 공간에서의 그 마이크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그 RF 실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 전자 장비나 이런 조명에서 나오는 그 전자파,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고주파 노이즈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RF 실드가 꽤 고급 마이크 중에서 중요한데 이게 또 얼핏 봤을 적에는 이 RF 실드로 제가 처음 오인을 했었는데 이 RF 콘덴서 기술하고 RF 실드랑 다른 점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RF 실드를 제일 우리가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 스피커들 있잖아요. 옛날 스피커를 테레비 옆에 설치해 놓으면 TV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고주파가 생겨요. 스피커에서 잉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그게 RF 간섭인 거예요. 그 T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스피커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스피커들은 당연히 RF 실드가 쳐져 있어서 이제 근처에서 모니터가 켜져 있든 뭐 하든 소리가 나진 않죠. 기타에 들어가는 동판 실드처럼 판으로 이렇게 쳐놨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전도체 같은 걸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아마 동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중 처리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옛날 전기 하시는 분들 말로 아스. 접지극에다가 이제 실드를 연결해서 걔네가 이제 노이즈를 흡수해서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을 텐데 그런 기술이 이제 RF 실드라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발전돼서 무선 전파, 특히 이제 저 무선 마이크에서 사용되는 UHF 같은 특정 프리퀀시에 있는 이제 신호들을 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선 마이크에도 지장이 안 가고 이 소리에도 지장이 안 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무선 마이크 회사 또는 이제 마이크 회사들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RF 실드라는 말하고 RF 컨덴서라는 말이 헷갈릴 수는 있었을 거고, RF 컨덴서는 이제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 아예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고, RF 컨덴서는 컨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진동을 전기로 바꾸는 소자로 컨덴서를 사용한 게 컨덴서 마이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컨덴서가 어떤 컨덴서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컨덴서에 RF 컨덴서라는 걸 개발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RF 컨덴서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컨덴서에 비해서 노이즈가 적고, 그 다음에 다이어프램 떨림판에 그 장력이 약해도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장력이 팽팽하면 망가지기 쉬운데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고려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주파에서의 왜곡이나 노이즈가 적고 깨끗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이어프램의 텐션이 낮아도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스몰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에 적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라지 다이어프램은 사실 이동형 마이크가 잘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한 곳에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지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 자체가 이제 컨트롤 가능한 환경에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적용했을 때 극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스몰 다이어프램 마이크에 적용을 한 게 RF 컨덴서 마이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NKH416도 가장 대표적인 스몰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도 RF 컨덴서를 적용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이제 내구성을 더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간단히, 아주 간단한 버전으로 얘기하면 더 좋아졌다. 네. 그 50년 된 MKH416 버전 업을 해서 계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이 팔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들의 특징이 이제 가짜, 짜가라고 일명하는 가짜,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뭐 특징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옛날에 나이키 가짜, 나이스 이러면 잘 보면 스펠링이 다르니까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미테이션 제품이기 때문에 로고도 똑같고
뭐 저기 뭐야 박혀 있는 모델 이름도 똑같고 심지어 박스까지 다 똑같다면서요. 완벽하게 흉내를 내놨으니까 사실 그냥 외관상으로 보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어딘가 한 부분에 그 뭐라 해야 되죠? 정교하지 않은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000불짜리 마이크를 만들 때의 정교함과 짬 만들 때의 정교함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짬 만들면서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면 그냥 만들죠. 자기 브랜드 찍고. 까짜를 만드는 거니까 아마도 그런 데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질? 하우징에 들어가는 재질 같은 것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거죠. 로고, 이름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조금 금형이 아주 정교하지는 않을 수 있고. 제품에 새겨져 있는? 네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진짜 그냥 진짜 제나이저에서 만들던 거를 어디서 금형을 훔쳐다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전 세대 모델을 훔쳐다가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생산하는 거는 이미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뭐 도둑질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전 세대 거 금형을 버렸다.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빼돌려서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도 지금 현 세대에 나오는 마이크랑은 약간 다르게 생긴 이전 세대 마이크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중고 물건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샀는지 가짜 샀는지.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걸 파는 분들도 내가 가짜 샀는지 모르고 사서 몇 년 열심히 쓰시다가 중고예요 하고 내놨는데 꼭 뭐 모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점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특히나 이렇게 좀 검증된 레전드 마이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사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정식 수입품, 인증 판매점 막 이런 게 지금 이제 어쨌든 유일한 도구잖아요.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요거 가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이제 유입하게 돼서 갖고 왔는데, 이거를 샘플로 이제 구해 오셨는데, 요런 제가 아까 정교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여기는 지금 각도가 이렇게 돼 있고, 네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지가 않죠. 기본적으로. 근데 진짜는 딱 맞게 돼 있어요. 흡입력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흡입력이 더 강한 경우도 있어요. 보통 싼 마이크가 개인이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흡입력, 수음력을 높인다는 게 솔직히 그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고 그거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 예를 들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더 좋은 마이크보다 코일을 한 바퀴 더 감았다 이렇게 어필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술들을 이제 못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다 이유가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좀 차이가 결과물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할 적에 좀 더 유의해서 구매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요. 아까 그 마이크 만들 때 좋은 마이크라고 소리가 크지 않다.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좋은 마이크는 좋은 소리가 나지 좋은 마이크 큰 소리 나지 않아요. 그 노래방 마이크를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인 거 막 하고 나오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과장된 사운드긴 한데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입력되는 시그널의 크기만큼 중요한 게 노이즈 제어예요. 노이즈를 얼마나 제어해서 깔끔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느냐 하고, 얼마나 그 소리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반대의 어떤 가치이기 때문에 그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소리를 받아들이면서도 노이즈가 적은 위치를 찾아내는 게 이제 마이크 개발의 어떤 목적이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소리가 크다고 해서 좋다, 아니면 뭐 노이즈가 없다고 해서 좋다, 그럴 수는 없고, 노이즈를 없애려면 사실 개인은 확 줄여버리면 노이즈 없는 거죠. 근데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거고, 소리가 크면 노이즈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어느 지점인가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품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각 상황별로 그 마이크를 어떤 마이크를 쓰면 좋을지 감독님께서 한번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보시는 분들이 좀 그나마 좀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종류를 상황에 맞게 좀 나눠보자면,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우리처럼 말하는 다이얼로그용 마이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제어된 환경에서 소리를 받기 위해서 쓰는 마이크는 제 생각에는 펜슬 마이크 종류가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MKH5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거친 환경에서 야외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실내에 있더라도 뭐 노이즈가 있다든지 뭐 하는 곳에서 딱 그 목소리만 피킹하는 어떤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이크를 받아낼 수 있는 이제 인력이 있다. 그거를 이제 오디오맨이 있다고 하면 샷건 마이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맨이 없더라도 고정으로 놓더라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샷건 마이크를 추천하긴 해요. 네, 목소리를 딱 나눠서 빨아들이는 능력이 워낙 좋으니까. 하지만 근데 이제 샷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판서 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만 해도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방향이 여기가 아니면 이만큼 갈 때마다 샷건 마이크는 받아들이는 저 범위가 좁기 때문에 녹음이 잘 안 되는 지점이 생겨버려요. 그런 걸 좀 유의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그래서 많이 움직임이 많거나 아니면 그다지 뭐라 해야 되죠? 딱 목소리만 쏙 뽑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네. MKH50 같은 펜슬 마이크, 그 다음에 반대로 약간 목소리만 아이솔레이션 해야 된다고 하면 샷건 마이크,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악기 녹음을 한다고 할 때는 악기는 한 소리를 내는 소스에 한 마이크를 놓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악기 하나당 마이크 하나를 일단 놓는다고 보고, 네. 근데 악기 하나가 하나의 소리만 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줄 달린 악기가 줄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 통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하면 줄에서 나는 소리도 받고 통에서 나는 소리도 받고 싶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저 마이크를 두 개를 쓰는 게 맞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만 있어도 한 소스는 받을 수 있다. 근데 그 한 소스를 받는 마이크는 펜슬 마이크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근데 가장 무난한 선택일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악기, 내가 녹음하고 싶은 악기가 조금 복잡한 소리가 나는 악기, 또는 이제 여러 곳에서 다양한 소리가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에서도 나고 통에서도 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이제 타악기 같은 경우에 위에서 때렸을 때 탑에서 나고 바텀에서 나는 소리가 따로 있을 때, 드럼 뭐 대표적인. 네네네, 스네어 같은 거. 그렇다고 하면 마이크를 두 개를 같은 종류를 쓰셔도 좋고 다른 종류를 쓰셔도 괜찮고.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다른 종류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는 콘덴서, 하나는 다이내믹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음색을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 악기에서 나는 소리가 바운더리인 경우. 예를 들어서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에.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되게 복합적인 소리가 사운드 홀 근처에서 이렇게 울려서 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에서 나는 소리를 그냥 다 통째로 받는 게 현명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펜슬 마이크로 XY 마이킹 할 수 있게 두 자루.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악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마이크를 소스별로 다 놓고도 좀 앰비언스를 받고 싶다. 또는 소스별로 놓을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 뭐 사중주인데 그냥 우리는 앰비언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ORTF 같은 방식으로, 또는 뭐 XY 같은 방식으로 두 자루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바운더리를 이제 녹음할 수 있게,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소스는 다 받을 거야. 그리고 얘네가 뭉쳐서 나는 소리도 받고 싶어. 아까 말씀드렸던 스팟 마이크 이제 메소드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소스의 숫자만큼 플러스 스팟의 숫자만큼의 펜슬 마이크를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린 펜슬 마이크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향성, 초지향성, 뭐 무지향성 이렇게 있잖아요. 바운더리를 녹음하는 경우, 넓은 범위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무지향성, 그 다음에 어떤 소스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지향성,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악기가 뭐니까 뭐 쓰세요 라기보다는 이 악기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식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신 후에 요런 마이크를 쓰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음압이 높은 악기들은
컨덴서 마이크보다는 다이내믹 마이크. 다이내믹 마이크가 더 높은 음압을 견딜 수 있게 보통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악기, 금관악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뭐 컨덴서 마이크보다는 다이내믹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관악기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관악기를 무조건 컨덴서 마이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컨덴서 마이크를 쓰는 경우는 보통 클립형 마이크를 많이 써서 그런 걸 거예요. 근데 클립형 마이크 중에 다이내믹 마이크는 잘 못 봤어요, 저는. 그건 대부분 컨덴서 마이크는 맞아요. 근데 클립형 마이크는 내가 아무리 막 움직여도 그 자리에서 계속 픽업이 되니까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컨덴서 마이크를 쓰시는 걸 거고. 예전에 이제 케니지 아저씨가 그럼요. 많이 이제 움직이시면서 많이 했었죠. 그리고 뭐 연주하시는 분들은 일을 해보니까 뭐 현악기고 관악기고 모든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연주하시잖아요. 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앙상블일 경우에는 눈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현장 상황 확인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감안했을 때 이런 클립형 마이크, 클램프형 마이크들이 유리한 지점이 있고, 내가 사용하는 어떤 환경에 맞춰서 샷건 마이크냐, 저기 뭐 펜슬 마이크냐, 다이내믹 마이크냐, 뭐 다이내믹 마이크 뭐 대구경 저기 라지 다이어프램 다이내믹 마이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지향성도 그 소리가 나는 소스의 특성에 맞춰서 지향성을 좀 선택하시면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잘 모르겠을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은 진짜 알려주실 거죠. 이 마이크 수음거리, 이 마이크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의 사운드도 내 귀에서 들리는 것만큼 가까이 잡아줄까라는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이크에 따른 수음거리. 보통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몇 미터까지 수음 가능해요?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꽤 생각보다 많고, 마이크라고 하면 당연히 멀리 있는 것도 이제 크게 들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가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를 착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냐면, 카메라와 내 눈을 착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눈은 넓게도 보고요, 줌인해서 좁게도 봐요. 그리고 이 포커스 지점이 여기에도 있고 멀티 포커스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내 시야가 밖에 있는 것도 눈은 느낄 수 있어요. 이 눈이 가진 기능을 일부 재현한 게 카메라예요. 그래서 카메라는 그것보다 훨씬 한정적인 기능만 수행하거든요. 하지만 눈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카메라를 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있은 사진에서 왜 이 사람과 저 사람은 포커스가 다르냐,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근데 사실 그건 이제 얘는 그 기계적으로 재현해낸 거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눈하고는 기능이 같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도 똑같아요. 마이크는 사람 귀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죠. 소리를 담아서 처리해주는. 귀는 양쪽에 있는 기관이지만 보통 그 양쪽에 있는 기관이 양쪽만 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히 뒤에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360도를 담는, 되게 뭐라 해야 되죠, 굉장히 정교한 기관이에요. 그거를 흉내내서 만든 게 마이크예요. 우리가 사람이 누구 내 이름 부를 때도 지금 요 거리에서 부르는 거랑 10m 뒤에서 부르는 거랑 다르잖아요. 하지만 들리긴 하죠. 근데 누가 10m 뒤에서 내 이름 불렀을 때 명확하게 들리진 않죠. 그런 것들이 약간 기억의 왜곡이거든요. 귀도 그런데 마이크는 얼마나 그거보다 성능이 떨어지겠어요. 귀보다 훨씬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기계니까, 귀를 흉내내는 기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귀의 기능하고 마이크의 기능을 동일시하면 안 되고, 눈의 기능과 카메라의 기능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이에요. 0에 수렴할수록 더 좋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먼 거리에서도 물론 볼륨을 올린다고 하죠. 게인을 올리게 되면은 그 소리는 커질 수 있잖아요. 대신에 그만큼 노이즈도 따라 올라가고. 그렇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볼륨을 크게 해서 사운드를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정한 수준의 세팅을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마이크의 성능은 거기서 치명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마이크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거에 맞춰서 세팅하는 게 일단 중요한 요소고, 마이크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세팅이 제대로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마이크를 선택하고 고르시는 분들은 어떤 마이크가 좋냐도 중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연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포인트가 그 음원에 가장 최대한 가까워야 된다가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마이크 이렇게 가까이 대고 소리 쫙 올려버려요. 아, 그렇죠. 그거랑은 또 다른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단데 가까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 거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공부해가면서 익혀나가는 게 첫 번째 과제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용도에 맞는 장비 사용, 이런 것들을 잘 익혀서 내는 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우리 핸드헬드 마이크, 다이내믹 마이크 저 앞에다 두고 이거 소리가 안 들어가는데요 이러면 용도가 다른 마이크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쌓여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이크 카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거리에 따른 렌즈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만큼 용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 마이크도 그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음원과의 거리, 그 다음에 그런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촬영 감독의 생각에 따라서 마이크 선택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그 마이크의 방법, 또 뭐 기술, 그 다음에 또 생김새라든지 작동 방식에 따라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또 곁들여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제나이저 MKH416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저희가 그동안 대표님이랑 저랑 둘이서만 했던 얘기들, 이런 거 좋은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는 것들이 여기 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좋고, 그다음에 좀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좀 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긴 요새 그 쇼폼이 대세기도 하고, 이렇게 롱폼 같은 경우는 잘 안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찍고 싶은 이유는 그래도 뭔가 좀 정확한 지식적인 면을 좀 전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좀 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무튼 뭐 저도 되게 즐거운 시간으로 이제 촬영을 오늘 했고요. 계속 이런 류의 좀 시도적인 또 다른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영상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의 영상들을 좀 많이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